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에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집권 여당에선 당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 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20, 30대가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징계 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를 의결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40건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앞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우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멀미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중입니다.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000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정과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상 환경과 데이터 등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손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270도 곡면 스크린에 펼쳐진 도로 앞에 차량 모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마련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실제 차량을 본뜬 이 모형 운전석에 올라타 직접 주행해 보겠습니다. 가상이지만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실제 주행과 똑같습니다. 주행 시험장을 1mm 단위로 구현해 도로의 경사와 질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가상 주행만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실물 차량 제작 없이, 부품 제작 없이 가상 환경에서 차량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발휘되냐,
어떻게 예측하냐를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신차 개발 과정 곳곳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3차원 장비로 1000개에 달하는 지점의 치수를 오차없이 측정해 차량 소음과 누수 문제를 방지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금형 없이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부품을 제작합니다. 헤리티지 차량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설계해서 다른 패턴 같은 것도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시스템을 실물로 연결해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도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가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르는 등 수입차 업체들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는 상황. 현대차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앞세워 완성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가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의 규모는 6조 1,100여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의 수령 수단은 신용과 체크카드가 전체 66.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16.8%, 선불카드 14.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각국 정부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 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사를 트럼프 집회로 이름 붙이고 국민 화합의 장을 정치 행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에선 미국 주요 동맹국 해군함정이 참여하는 국제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국제관함식에는 53척의 미국과 각국의 군함이, 국제 대형 범선 퍼레이드에는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40척 이상의 범선이 참가했습니다. 대형 범선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허드슨강을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잇는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지난 1975년 추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도 참여하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국제 대형 범선 퍼레이드와 세계 관함식이 함께 열린 건 건국 200주년인 197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인 1986년, 밀레니엄 기념 행사가 열렸던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뉴욕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for this country. We have a wide variety of faiths and backgrounds and ethnicities, and that's what makes America great. So for m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elebrate. Yeah. And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we were founded. So I agree. 네, 지금 냉정하게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 이런 행사를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노골적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 몰에선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인 미국에 바치는 헌사가 열립니다. 북미의 영국령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지 250주년이 된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미 공군기 편대비행과 에어쇼, 군악대 의장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미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연설 직후인 밤 10시 반부터 밤 11시 사이엔 역대급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주최 측은 85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 올려 불꽃놀이와 관련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경신한다는 구상이어서 축제의 분위기는 자정에 가까이 갈수록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탓에 연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트럼프 집회로 이름 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긴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집권 2기에 부과한 관세와 국경 통제 강화, 주식시장 활황을 치적이라고 주장하며 11월 중간선거 유세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날에는 이란 전쟁 승리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knocked the hell out of Iran. They're dying to settle. You can be loyal to Karl Marx or you can be loyal to America. You can be a communist or you can be a patriot. You cannot be both. 이는 야당인 미국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면서 통합보다는 분열과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생활 물가가 치솟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치적인 무명에서 뉴욕 시장까지 오른 조란 맘다니가 취임 반년을 맞았습니다. 대표 공약이던 아파트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을 현실화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0%. 미국 뉴욕시 임대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2년 계약 임대료 인상률을 0%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40%가 넘는 10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작년에는 1년 갱신 인상률이 3%, 2년 갱신 인상률은 4.5%였습니다. This is no longer just a city that is a playground for the rich. This is a city for the working people who make it run, and we are making it run for us. 주택 임대료 동결은 반년 전 취임한 조란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하원 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 3명을 모두 당선시킨 데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지율도 긍정평가 58%로 상승 추세입니다. We also have to have a vision that goes beyond 2028 and that looks at the struggles of working people and says, I don't just see you. Here's my answer for how to actually make your life easier. 고물가와 주거난에 맞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맘 단위의 생활비 정치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에 자신감을 가져왔다는 찬사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cut back. We'll have to lay off people. We'll have to lay off some of the supers. Only choice. It's a business. People don't get it. This is a business. It's not a choice that you think this is for free. 맘단이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 내 좌파 세력의 존재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부흥하고 있다고 비꼬면서 마가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 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가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소식조차도 아니게 됐습니다.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서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 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을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들의 1심이 상당수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업무 부담에 한 달 넘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3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 사건의 특검 사건, 그리고 전담부의 일반 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교육 현장 위협한 자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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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하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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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가 교사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 협박 사건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 10명과 학교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 학부모의 협박과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제주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같은 사안을 반복 고소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무고성 신고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법이 교단을 지키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잡한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 휠체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호하라는 피켓을 목에 건 활동가들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보장하라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한 번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지난 1월 지방선거 이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전장현은 매주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장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대통령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할지를 밝혀주십시오. 전장현의 시위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20년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이 때마다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겪는 불편만큼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잘 환경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표현하지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시민들의 불편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 선수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당구 월드컵 통산 5승을 거둔 조명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30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월드컵 통산 5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1점. 조명우는 그 순간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49대 49까지 가가지고 좀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찬스가 왔을 때 그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쳤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월드컵 5승.
그랜드슬램도 일찌감치 달성했지만 조명호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살아있는 당구 전설들이 목표입니다. 또 2030년에 도하 아시안게임이 생겨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대천왕 선수들이 뭐 한 20년 이상 그 세계 탑 랭커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지금도 하루 8시간 넘게 큐를 잡는 조명우. 낭구로 불리는 쉽지 않은 공도 자신 있게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 공 배치 때문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는 선에서는 다음 공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항상 가장 쉬운 쪽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아마 다음 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점 안팎의 당구 동호인에게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를 조언했습니다. 좀 스트로크가 끝나고 나서 좀 자세 유지하는 거나 이제 스트로크가 좀 흔들리지 않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를 빼고는 다 자신 있다는 세계 1위 조명우. 공의 경로가 당구대 위에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세계 1위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사회 연대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성원의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회 연대 경제를 지역 기반 성장의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민이 뜻을 모아 시작한 태양광 사업은 한 달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번 돈은 마을버스 운영이나 무료 급식 등에 씁니다. 젊은이에겐 새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에 돈이 돌면서 어르신만 남아 불안하던 곳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런 경제활동을 사회연대 경제라고 합니다. 사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살리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고민을 시작한 건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다만 수시로 비슷한 걸 해봤다 접었다 하다 보니 운영 주체도 여럿이고 관리하는 것도 제각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시작할 건 필요한 곳에 돈을 지원하고 애써 만든 것들 사주는 일부터입니다. 먼저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지금의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고 오는 2028년까지 은행권의 대출 규모도 4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의무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 조직에 대한 입찰 보증금 면제 제도를 확대한 한편 정부의 각종 조달 계약 때도 마을, 자활기업 등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이 또 다른 퍼주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는 만큼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의 주역은 마을의 노력과 민간의 참여가 될 거고 정부는 일이 제대로 되게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관심이 더하기도 덜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사회연대 경제는 지난 2024년 현재 조직 3만 5천여 개, 종사자 36만 2천여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전남 중부권은 민선 9기에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과 바이오, AI 등인데요. 특히 신임 단체장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구한말 의병 한거와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등을 배출한 물림의향 전남 장흥. 새로 목문간을 맞은 장흥군은 돈이 들어오고 청년이 돌아오며 사람이 다시 찾는 관광, 정주 거점 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활발하게 하고 청년이 어깨를 당당히 펴며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 즐기면서 또 집안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강주 전남 특별시 시대에 우리가 좀 더 활발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우리 민선 구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달 말에 한여름을 대표하는 물축제가 열리는 장흥군은 특히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바이오 백신 산업 특구 화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이오 백신 특구를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만들어 교육, 연구, 임상, 생산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남도잡사 1번지로 이름난 강진에서는 이제 3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4kV 신강진 변전소가 주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갖추고 강력 상수도를 통한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이미 성전면 어라리에 약 9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바이오 백신과 AI를 성장 축으로 정한 전남 중부권이 민선 구기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6만 명이 다녀가면서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서전이 2030 세대 축제로 성장한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를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도 개막 첫날부터 구름 인파를 자랑한 서울국제도서관. 닷새 동안 16만 명이 다녀가면서 역대 최다 관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좀 점심 때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네요. 전체 성인 독서율은 떨어져 가는데 이곳 서울국제도서전은 갈수록 흥행하는 현상. 그 중심에는 이곳을 가득 채운 2030 세대가 있습니다. (2030은) 책 안 읽는 나라에서 꾸준히 가장 높은 독서율을 유지해온 세대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책을 취향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즐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까지 확산하면서 도서전 열풍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그걸 진짜 힙한 걸로 느낀다라는 감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책이 좀 친숙하게 다가온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불교 박람회처럼 코로나19 이후 젊은 세대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 연결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독자들이 만나고 싶은 주인공은 이제 출판사 편집자들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출판사 직원분이시다 보니까 다독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의 식견이나 어떤 가치관 이야기 같은 거를 듣다 보니까 좀 흥미롭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텍스트입 열풍과 현장만의 특별함, 그 매력이 가장 잘 담긴 게 도서전 한정판 책과 다양한 굿즈입니다. 오전에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처음에 이제 한정 굿즈나 어떤 책을 구매하면은 굿즈 특별판으로 나오는 거나 도서전 다가오면 또 친하겠는데 이런 걱정도 좀 드시나요? 네. 다만 서울국제도서전이 계속 지금 같은 형태로 잘 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질문도 존재합니다. 흥행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면서 문학과지성사는 올해 유료 굿즈는 팔지 않고 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유독 잇따른 대안도서전들도 고민을 던졌습니다. 독자와 만날 기회가 드문 소규모 출판사들이 참가사 선정에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출판 관련성이 적은 대기업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며 비슷한 기간 곳곳에서 자체 도서전을 연 겁니다. 내년에도 꼭 보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탈락을 하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독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꼭 국제도서전에 참여해야만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도서전이 축제로 자리 잡은 건 반가운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뿐인 국내 최대 규모 책 축제로서 출판 생태계 전반을 위해 할 역할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스페인 카탈루냐 북동부 헤로나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축구장 3,2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300헥타르가 소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농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9,700명에게 대피력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 대한당이 100년 전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나치당의 전당대회와 같은 날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독일 대한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튀링겐주 에르프루트 행사장 주변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 3만여 명이 도로를 봉쇄하는 등 행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한당 대의원들이 전날부터 미리 행사장 안에 들어가 있어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충청 이남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충남 금산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오늘 내륙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찾아오면서 날이 무척 꿉꿉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9도, 광주는 23.3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청주는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휴일 새벽 뉴스타트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